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명절 연휴가 꽤 오래 지나고 나서 그런지 굉장히 오래간만에 방송을 찍는 것 같습니다. 명절 때 추석 이후 부동산 전망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렸죠. 그때 가족들하고 같이 많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눴습니까? 오늘 주제는 조금 더 거시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곽 대표님하고 이제 방송 중에 몇 번 내기 아닌 내기도 했지만 바로 요 문제 갖고 내기했었죠. 대선 이후 집값 떨어질까,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조금은 거시적인 얘기입니다. 내년 4월이죠. 4월 얘기하고 외생 변수라는 말 많이 했었죠. 외부적인 변수가 왔을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건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경제 위기를 그 중에 외부적인 외생 변수는 이제 그걸 얘기했었는데, 요 며칠 심상치 않게 한 20일 전후로부터 중국 얘기입니다. 헝다그룹 얘기도 좀 할 거고요. 요즘에 뭐 무협지 보는 것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천화동인, 화천대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얘기도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부동산 인사이트를 알려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근데 곽 대표님 머리 깎으니까 저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그래요? 네. 계속 짧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대선 이후 집값 떨어질까? 조금 오늘은 이제 우리 주제 패턴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거시적인 주제를 잡았는데, 이걸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가 저번에 뭐 그 내기했던 거는 뭐 대선 이후 집값 떨어지는 그 문제가 아니었고. 아, 그런가요? 예, 그 대선을 앞두고 완화, 양도세, 중과세 완화책이 맞아. 나올 건가 뭐 그거 얘기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집값이 자꾸 떨어질 거라는 기대들은 갖고 있고, 뭐 폭락론자들 유튜버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실제로 집 사는 분들도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이 많아요. 뭐 요즘 홍다 사태라든가 이런 것도 또 터져서 또 테이퍼링이니 금리 인상 얘기들도 나오고 하니까 집값 좀 떨어지고 나서 사야 되나 굉장히 불안하시거든요. 또 홍다그룹 사태가 이렇게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을 못 미쳤지만은 앞으로 뭐 리먼 사태처럼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불안감에다가 또 요즘 이제 추가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이제 좌파 정부가 집값을 많이 올려놨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또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계속 그랬죠. 예,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뭐 좌파가 잡을 수도 있고 우파가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이제 뭐 대선도 한 5개월여 뿐이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쯤은 한번 미리 예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오프닝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외생 변수란 것들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적 완화에 대한 테이퍼링 문제하고, 이제 닥친 문제는 이제 헝다그룹이라고 하는 그게 항대더라고요. 항대그룹이죠. 예. 헝다그룹이 이제 제2, 2위 부동산 개발 업체, 그 그룹들이 이제 보니까 97년도에 설립돼, 잠깐 아까 찾아보니까 지방 소도시의 땅을 대출로 받아서 그 소형 주택을 주로 공급하면서 이제 사세를 키웠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처음에 사세 무진장 13년도부터 뭐 18년까지 연 4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인 회사니까 당연히 문어발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시진핑 주석,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정책에 딱 걸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채권들이 그 달러 채권들이 한 200억 달러가 지금 헝다그룹께 풀려 있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공산당의 이름으로 이제 시장 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면 뭐
얼마든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공산당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좀 대출 채무가 뭐 네. 거의 우리 돈으로 한 350조가 넘는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예, 예. 중국도 현재 그 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헝다가 무너지면서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예, 예. 다 같이 막 연쇄 부도가 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우려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헝다그룹의 부채가 거기만 보면 많지만 미국은 중국 전체 부채 규모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은행 대출의 0.29%고 그것도 이제 부동산 담보가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헝다그룹이 현재 대출 규제 때문에 위기에 몰리긴 했지만 그게 없었다면은 현재 그렇게 뭐 이렇게 순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아니다. 이익이 안 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 주택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구 국가들은 엄청나게 미친 듯이 집값이 뛰고 있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집값이 안정돼 있고 또 지금 중공 물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상황은 나쁘지만 이게 작년부터 보면은 지속적으로 인허가 물량, 뭐 택지 매입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줄어가는 상황이에요. 자정을 하고 있다는 예, 뜻이죠. 이미 자정이 시작된 상황이라서 이렇게 지금 이것도 일종의 테이퍼링인데 대출 규제를 해서 묶어 놓아서 헝다그룹이 뭐 완전한 부도가 나서 막 연쇄 부도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이런 조치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건전성을 보충면에서. 오히려 그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국 집값이 뛸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부터 비축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거는 틀린 나라지만 어쨌든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쫓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이제 정치적 이유로 민간의 경제 성장을 제동을 건 거잖아요. 그 어떤 상징성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게 시진핑하고 반대되는 저쪽 이제 정적이. 세력들하고 정적 죽이기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결국 과연 이제 헝다 사태가 한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 이게 이제 맞아요. 문제잖아요. 근데 제 의견으로는 일단 이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또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봤을 때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헝다그룹 사태가 이게 뭐 중국 전체 이 부동산 회사들의 연쇄 부도 위기라든가 동아시아권의 연쇄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확산되지는 않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외생 변수 중에 지금 가장 근접한 문제는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라는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선 이후에 집값은 뭐 어느 쪽에서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바로 바뀌진 않을 것 같고 현재 기조로 봤을 때는 우리 곽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미래를 전망하려면 이제 과거를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 이제 역대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 교체가 과연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큰 영향 없었잖아요. 사실 큰 영향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거 한 20년만 돌이켜 보면은 좌파 정부 때는 집값이 올랐고 많이 올랐죠. 우파 정부 때는 집값이 안정됐어요. 그게 무슨 이제 결정적인 뭐 연관성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하필 또 좌파 정부가 들었을 때 세계 경제가 호황기로 갔던 그렇죠.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만 보면은 그런 거는 있어요. 좌파 정부는 일단 이념적인 정책을 하니까 이 규제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못 짓게 하니까 집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오르고 물론 이제 호경기가 되면서 임대료가 올랐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전세값이 뛰고 매매가를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또 뭐 이렇게 대출 규제니 또 세금 규제니 이런 걸 해서 매물을 못 나오게 하고 그런 문제가 장기화돼서 결국 집값을 올리고 이렇게 돼 왔던 네,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파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집을 짓게 하고 풀어주니까 집값이 안정됐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다음 대선 이제 5개월여 후에 있는 대선에서 뭐 우파가 집권한다면 그 안정될 수 있느냐 그걸 보려면은 현재 우파의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봐야 돼요. 공약을 보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네, 전부 다 그렇죠. 지금 뭐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내놓는 거 보면 뭐 반값 아파트 뭐 심지어는 뭐 쿼터 주택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면 정말로 개입한다면은 지금 이 좌파 정부에서 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예. 또 세금을 풀면은 또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데 세금은 뭐 정부에서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으로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국회가 180석이 장악돼 있는 상태에서 세금이 풀릴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대로 좌파 정부가 그대로 집권을 하건 또는 우파로 바뀌건 사실 이번 대선이 이 집값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파 정부가 만약 들어선다면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규제 완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완화라든가,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거를 그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 이외에도 분상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사실상의 분상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 그럼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공급 촉진책이 나왔을 때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올 거고 뭐 예를 들면 2022년 중반경에 푼다면 시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23년 초나 돼야 이제 짓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23, 24, 25년 해서 26년. 뭐 25년 말이나 26년 정도가 돼야 입주량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파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당장은 이 뭐 집값이 떨어진다든가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늘어나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진짜 합리적이네요. 만약에 우파가 들어와서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조례를 바꿔 할 수 있는 것을 완화시킨다 한들 그걸 적용받아서 공급을 시작한들 내년 하반기나 빨라야 내년 중하반기나 후년 초가 될 텐데 그러면 내년 22년, 23년에 초에 시작을 하면 23, 24, 25, 26, 초 26년 정도?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 지금 홍다 사태 기다리고 대선 후 되면 뭐가 또 집값 떨어질까봐 기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 그 지체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빨리 집을 사는 게 맞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곽 대표님 그 지금 21년이니까 언제부터 그 얘기했었죠? 그 본인 캐피탈에 맞춰서 자금을 아니 그렇죠. 올해 말씀드렸지만은 예. 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이 혹시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못 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 요번에 이제 뭐 대장동 사태에서도 나왔지만은 이렇게 정부 또는 뭐 지자체가 나서서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막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더 안 됩니다. 예. 지금 인식의 수준이 여기까지 머물러 있는 한은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대 과거들 보시면 곽 대표님이 오랜 시간 그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신 인사이트 상으로 봐도 대선 당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데 크게 우리나라 역대 정부로 봤을 때 좌파 정부, 우파 정부 이렇게 나눴을 때 좌파 정부 때는 규제가 많으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은 더 큰 권한과 칼을 갖고 있을 테고 그러니 공급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가격은 또 올라가는데 좌파 정권 때마다 세계 경제가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기가 그 오버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은
김대중 정부, 물론 이제 IMF라는 그런 그 세계 외생 변수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치고 올라가서, 그때는 이제 김영삼 정부 말기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왔을 때 모든 대한민국의 완화책을 다 풀었던 시기고, 부동산 가격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그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지금 그러고 있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시장의 자정에 맡겨놓는 정책들, 규제 완화책을 피다 보니 거꾸로 시장은 당연히 자정 기능을 발휘해서 안정이 됐는데, 공교롭게 우파 정권 잡았을 때는 세계 경기가 유럽발 재정위기라든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유동성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렇게 이제 그런 특징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또 지금 우리가 대장동 사태하고 예. 보면은 MB 정부 때 방금 리만 사태 터지면서 이제 세계 경제 금융 위기로 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보금자리 주택 정책, 이거하고 지금 대장동 사태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금자리 주택도 그린벨트를 그렇죠. 헐값으로 수용해가지고 싸게 수용해서 그게 분명히 지주들의 희생이 따르죠. 그렇죠. 땅 주인들의 그거를 원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당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보금자리 주택. 말하자면 기준 가격이 안정돼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번 대장동 사태 보면은 처음에 수용하는 거, 싸게 수용하는 것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게 그 공공개발도 아니고 민영개발도 아니고 중간에 껴서 민간 몇 명한테 소수 인원한테 그 개발 이익이 독식되는 구조가 그렇죠. 돼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민간에서 못 짓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땅값이 비싸서 땅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럼요. 개발자들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번째로 비싸게 땅값을 샀으면은 비싸게 분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못하죠. 분양가는 또 비싸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는 대장동 개발은 땅은 싸게 수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 누군가 소수가 독식하는 구조. 이게 말하자면 최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영개발 방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공영개발 방식의 장점만 쓴 거죠. 수용이라는 아주 커다란 보도를 휘두르게 해주면서, 수익은 아까 찾아보니까 저도 이거 뭐 계속 봤는데, 시행사가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고, 또 하나는 하나국민기업은행 컨소한 성남햇들유 두 군데가 시행사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주 50%랑 한 주를 더 갖고 있고,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6%고, 성남햇들이 1%를 갖고 있는데, 수익 전체 주주한테 3년간 5,900억을 배당을 했는데, 이 중에 68% 4,040억을 1호부터 7호, 무슨 짝짓기 하는 것도 아니고 1호에서 7호한테 갖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51%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30억을 주면서, 지금 주도했던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가 하는 얘기는, 그 사업은 리스키하기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갔는데 운 좋게 올랐다. 말도 안 돼. 그 지리적 고길이 아시죠, 여러분? 고길이 바로 붙어 있는 데 아닙니까? 판교 붙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누가 봐도 당연히 가격이, 또 열나네요. 어쨌든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정치 게임이 되다 보니까 자꾸 주제가 프레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박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 과도한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활용한 사례인데 이 사례만 있지 않을 거예요. 또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공개발에 탈을 쓰고 개발 이익을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명분 하에서 이런 게 일반화되면 정말 이 부동산 전체 판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공공하고 민간하고 경쟁을 할 수 없는데 공공이 나서서 소수의 민간한테만 이익을 독식시켜주는 이런 구조를
성남시가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다 활용하기 시작하면은 벤치마킹을 하면 이 판은 부동산 판은 깨지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 시장을 다 붕괴시키고 시장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공공이 시키는데 지자체가 시키는 사업만 쫓아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도 SH나 LH만 들어가면 분상제 면제시켜준대요. 그러니까요. 그 뒤에 붙은 얘기는 단 SH나 지방공사에서 분양가를 본인들이 결정할. 이 LH나 SH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최대 그룹으로 만들려고 정부에서 작정한 거. 지금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벌리다 보니까. 그 지금 공공의 힘이 너무 세져 있는 그럼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공공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으면 민간은 찍소리도 못하고 쫓아가야 되는 이런 판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사실 이런 상태면은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네. 앞으로가 문제예요. 네. 앞으로 집값 진짜 폭등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구조가 되면. 칼 중에서 가장 센 칼 두 개를 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박 대표님 아까 얘기하실 때 땅을 매입하기가 원래 어렵지 않습니까? 이 개발 방식에서는 보상가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상기 신도시도 지체된 게 보상가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용권이 있지만도 그런데 수용이란 큰 칼과 그 전매 분양 이제 그러니까 가격 제한을 면피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은 상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장의 자율성, 이 자정 능력 이런 거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이거를 되살려내는 게 가장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숙제입니다. 내년 대선은 이제 부동산 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 안에서 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방법 자체를 다 차단해버린 네. 이 대장동 사태, 이 사태가 별 문제 없이 이대로 덮이고 네. 지나간다면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뭐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이 이걸 벤치마킹해서 막 따라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아수라장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오늘 얘기가 좀 많이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보시고 좋은 얘기 우리 곽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대장도시개발공사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을 붕괴시키는 어떤 굉장히 큰 파급력이 큰 문제이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분노하실 때 분노하시고 지지하실 때 지지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 저녁 일교차 큽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요. 많이 퍼쳐 주십시오. 저희 영상 좋은 내용이라 판단되시면 많이 퍼쳐 주시고요. 오늘도 저희에게 본인의 아낌없는 부동산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